삶이란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시험을 던져주곤 합니다. 그 시험은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갈등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시험을 겪으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을 일구며 성장해온 그녀가 이제는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그려나가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자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4세인 강주아이라고 하고 제 남편은 74세 세호입니다. 저희는 40살에 서로 노총각, 노처녀로 가게 일을 하면서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40살에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저 때만 해도 40살에 결혼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았고 결혼을 못하면 제 취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 일을 하다가 갑자기 친정엄마가 치매가 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8년 동안 어머니 모시기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이 있었지만 새언니와 올케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친정엄마를 지금의 요양원 같은 곳에 모시자고 했었는데 장녀로서 엄마를 그곳에 보낼 수가 없었기에 무턱대고 모시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혼기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39살 때 저희 엄마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치매 환자였고 그동안 엄마를 모시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하염없이 울었고 깊은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부재는 제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고 이제 엄마를 보냈으니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기에 엄마가 남겨준 유산으로 작은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러나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팔리지 않는 옷들만 남고 권리금도 날려버릴까봐 우울해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힘이 되어주던 옆 가게의 설렁탕집을 운영하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작지만 맛이 좋아서 설렁탕을 먹으러 몇 번 갔었는데 그때마다 사장님이었던 남편은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서비스로 설렁탕 값보다 비싼 수육을 내놓기도 하고 가끔은 설렁탕 가격을 받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런 배려와 친절함에 너무 감사해서 저는 사모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옷들을 자주 챙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분은 사모님이 없는 노총각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저희는 만나게 되었고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어서 당연히 40살의 아이는 못 보고 남편과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려고 했는데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덜컥 임신이 되어 아들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얼굴은 빛나는 듯했고 우렁찬 울음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를 본 사람마다 이 아이가 커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도 그 말에 기분이 좋아서 아들의 이름을 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처럼 아들은 처음부터 특별한 빛을 내뿜는 아이였습니다. 사람은 이름을 따라간다고 하죠. 대인은 정말로 공부도 잘하고 똘똘한 아들이었기에 저는 벌어들이는 돈을 아들의 교육비로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육의 중심지는 강남이었기 때문에 살던 집을 팔고 강남으로 이사 왔습니다. 대인은 학교에서 언제나 모범생이었고 선생님들도 대인에게 큰 기대를 걸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늦은 나이에 열혈 엄마가 되었습니다. 중학생인데 학원비가 너무 과해 영어, 수학, 국어, 논술, 세기도 힘들 정도로 다니는데 이제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뒷바라지하며 살 거야.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등학생 때는 더 많이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나 나나 더 열심히 벌어야 돼. 노후 준비보다 당장 우리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해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교육비로 너무 많은 지출을 걱정하며 학원을 줄이자고 해도 저는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설득해 열심히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한때 제 전부가 친정엄마였던 것처럼 그때의 제 전부는 하나뿐인 아들이었죠. 대인은 제 기대에 부응하며 열심히 공부해 주었고 저는 그런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인은 수능 당일 시험을 망치고 말았고 기대보다는 낮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인은 웬일인지 자신이 시험을 망친 것을 저희 탓으로 돌리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대학을 잘 못 간 건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제대로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시험에 집중을 못했어. 나보다 더 못한 애도 더 좋은 대학 갔는데 정말 창피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크게 당황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말문이 막혔지만 막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라 생각해 그냥 시험을 망친 것에 대한 투정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아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들어갈 돈이 걱정되었지만 다행히도 대인은 재수하지 않고 서울의 한 이름 있는 대학에 입학해 졸업 후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대인은 직장에서 만난 2살 연상의 며느리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참하고 똑부러져서 저는 우리 아들이 머리만 똑똑한 줄 알았더니 여자를 고르는 안목도 뛰어나구나 라며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대인이 결혼하면 집 한 채를 사줘야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됐어. 무슨 집이야. 이제까지 돈 들여서 대학 공부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으니 자기가 돈 벌어서 집을 마련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보태줘야 돼?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저로서는 그래도 아들 하나 있는 거 해줘야죠. 아침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이려면 집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서 이제 우리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잘 준비해서 좀 여유롭게 살아야지. 아들을 위해 너무 애쓰다가 우리까지 거지꼴이 될 순 없잖아. 당신 늙어서 폐지 줍고 다닐 생각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두겠어요? 얼마나 효자인데. 우리가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아들은 우리가 힘들다고 말만 하면 당장 달려와서 모실 녀석이에요. 아직도 자식을 믿는 거야. 자식은 결혼하면서부터 우리랑 남처럼 지내는 거라 생각해야 해. 그래야 마음 편하고 속병도 안 생겨. 이제까지 다 당신이 알아서 했으니 이번엔 내 말 좀 들어. 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한테 잘해. 사실 나는 아들 부부가 잘 살라고 집 한 채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제는 우리가 키워준 만큼 신혼집 정도는 알아서 준비하라고 해서 그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미 환갑을 넘겼고 우리는 나이가 있다 보니 아들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와줘서 고맙기도 했죠. 친구들의 말로는 며느리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게 하려면 집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집을 해주려고 했지만 남편 말대로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도 아들에게 신세를 지게 될 것 같아 결국 전세금만 조금 보태줬습니다. 그 당시 아들은 아직 어렸고 전세금으로도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기에 크게 욕심내지 않고 며느리와 반반씩 보태어 신혼집 전세를 얻었습니다. 나는 그게 좀 미안했지만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다 아들 것이라 생각하며 위안 삼았습니다. 나와 남편은 늦게 결혼했지만 아들은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했고 자식도 일찍 보게 되어 우리는 칠순 잔치 전에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우리가 늦게 결혼해서 손주도 못 보고 가면 어쩌나 했는데 이렇게 안겨주니 정말 기특하다. 별 말씀을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죠. 저도 나이 들면 육아가 힘들다고 해서 빨리 낳으려고 했어요. 그래, 기특한 것. 자, 이건 병원비랑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써라. 500만 원 정도 넣었다. 요즘 세상에 애를 낳지 않겠다는 며느리들도 많다는데 우리 며느리가 손주까지 덜컥 안겨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친구들 중에는 나보다 일찍 결혼한 이들도 있지만
그들의 아들들이 50 가까이 되어도 결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모든 걸 제 뜻에 맞춰주니 그야말로 효자라 불릴만 했죠. 그래서 남편 눈치를 보면서도 5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에 불만스러운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병원비야 그렇다 쳐도 요즘 산후조리원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500만 원으로는 택도 없어요. 그래? 산후조리원 비용이 그렇게 비싸? 장모님 말씀이 친구분들 사이에서 며느리가 애 낳으면 명품백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정말 민망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는 그런 걸 미처 생각 못했어. 병원비랑 산후조리원 비용만 해주면 될 줄 알았지. 며느리가 바라는 게 뭐라도 있어? 아들이 저를 불러 말을 꺼내길래 저는 얼떨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혹시 원하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안 사돈을 얌전하고 좋은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내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무섭기도 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저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아들 또한 서운했습니다. 아들은 내 마음도 헤아려 주지 않고 장모님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저와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도 이제 생겼는데 언제까지 남의 집 전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혼수를 해왔는데 저나 예은이는 공평하게 반반씩 전세금도 내고 혼수도 했잖아요. 예은이 친구들은 다 자가집을 사는데 애까지 있으면서 전세로 사니까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네 장모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 아니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건 분명 장모님이나 며느리의 불만에서 나온 말이라 여겨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고 제게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할 말을 했습니다. 이참에 엄마가 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받은 전세 자금은 돌려드릴게요. 지금 엄마 아버지가 사는 집 강남 쪽이라 저희 직장에서도 가깝고 나중에 애 태어나면 학군도 좋아서 교육하기에도 좋잖아요. 그 집 저희가 들어가서 살게요. 아, 이 말이 하고 싶었구나. 저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사는 집은 비록 낡은 아파트지만 강남에 위치한 덕분에 집값이 꽤 나가는 저희에게는 가장 값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재산을 대놓고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가서 살라고? 시골의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으신 집 있잖아요. 어차피 노후에 그곳에서 사시려고 마련해 두신 거 아니에요. 한평생 이곳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사니? 내 아버지에게 고향 집이긴 하지만 지방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야. 좋은 병원도 다 서울에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이 들면 보통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사시는 게 편하잖아요. 산도 있고 마당 있는 텃밭에서 채소도 키우시면서 많이들 그렇게 사시는데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별나요? 뭐 365일 병원에 드나들 거예요. 속으로는 내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그런 소리 해봐라. 어떤 말 나오나 보자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집값 때문에 그런 거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다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살면서 공원 정비도 잘 되어 있고 인근 산길도 어른들 운동하기 좋게 다져져 있으니 굳이 시골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경관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저희에게 시골로 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비록 크고 비싼 집은 못 해줬어도 하나뿐인 아들에게 남부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교육적으로 지원해 주었다고 자부했는데 아들은 지금껏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에 깊은 실망과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내 아버지랑 한번 의논해 볼게. 가게도 아직 있고 나나 내 아버지나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어차피 가게는 아버지도 연세 드시면서 정리할 생각이라 하셨어요. 웬만하면 제 부탁 들어주세요. 제가 엄마 아버지 섭섭하지 않게 더 노력할게요. 저는 아들에게 서운한 것 투성이었지만 마지막에 엄마 아버지 섭섭지 않게 노력한다는 말에
아들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좋은 말로 말하니 남편은 차라리 그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아들이나 우리 둘 다 집을 살 수 있을 거라면서 그 집을 팔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집을 팔면 다시는 강남으로 입성 못할 거라며 자식을 위해서 꼭 강남에서 교육시키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저 역시 교육에 대한 열정이 컸던 사람이라 아들이 왜 손주를 강남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하는지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강남은 교육의 중심지나 다름없었고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모인 곳이기에 아들도 다른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손주에게도 자신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들에게 이 집 주고 물려받은 집으로 갑시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가게도 여기 있는데 그 시골까지 가서 뭐 먹고 살라고? 어차피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집이라 당신도 쉽게 그 집을 못 팔았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가 가서 살고 강남 집은 아들 내외에게 줍시다. 이 사람이 아주 아들 말에 단단히 홀렸구나. 녀석이 강남 집값 비싼 거 알고 우리한테 그 집 차지하려고 수를 쓴 걸 왜 몰라? 혹시라도 그 집 팔아서 우리가 쓸까봐 미리 선수친 거라고?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회사도 가깝고 손주 교육도 잘 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 같아요. 금전적으로 도움은 못 줘도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 나이대 사람들 손주 위해서 많은 거 해준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물려줄 거 미리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아요?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며 저를 한심한 듯 쳐다보았고 제가 너무 고민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모습을 보고는 남편도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아들을 부르길래 저는 남편이 드디어 마음을 정했구나 싶어 얼른 아들에게 와보라고 했고 아들은 집 준다는 소리에 애초에는 오지도 않던 한우 세트까지 사와 저희 앞에 내놓았습니다. 세상에 없던 공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왔을 때 남편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한테 다 들었어. 다른 건 모르겠고 손주 공부시키고 싶어하는 너희 마음은 이해하니까 양보하기로 했다. 이 집 이제 너희한테 주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부모님께 정말 잘할게요. 멀리 계시더라도요. 그래야지. 집을 물려주든 안 주든 부모에게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다. 물론이죠. 엄마, 아버지가 절 낳아주셔서 지금까지 얼마나 정성을 쏟아 키워주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 마음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말이 맞긴 맞나 보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 집을 너희한테 주긴 할 건데 명의는 우리 명의로 그대로 두자. 이 말에 아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 조용해졌고 저와 아들은 당황스러워하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에게는 큰 결심이었고 그것 때문에 가게까지 헐값에 처분하며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혈압도 있고 여기저기 아픈 종합병원 같은 몸을 이끌고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우리가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고향집은 경상북도 쪽의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워낙 외진 곳이라 주변에 뭐가 없어 장을 보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편이 제비 뽑기로 운 좋지 않게 가장 가치가 낮은 낡은 집을 받게 되었지만 남편에게는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자 부모님께서 농사지으며 살아온 의미 있는 터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모른 채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명의를 줘야 집을 물려주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사는 의미가 없지 않냐고 했지만 남편은 한사코 그 집의 명의만큼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물려줄 수 없다며 상속세를 내고서라도 그때 받아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에 아들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순간 얼어붙었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들의 반응에 놀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듣자 하니
아들이 사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명의와 상관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든 강남 집을 떠나며 처음 아들의 교육을 위해 이사 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손주 또한 아들만큼 잘 되길 바라며 우리는 장장 6시간을 걸려 시골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집 명의를 안 줘서 그랬는지 아들은 전세금을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았고 그 돈으로 집을 리모델링 하려 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예쁜 인테리어로 단장하고 들어가겠다며 우리가 나가자마자 업자를 불러 인테리어 논의를 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도착하니 확실히 공기가 달랐습니다. 고향 땅에 발을 디딘 남편은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편하다며 어떻게 살겠냐고 걱정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옛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와는 달리 시골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일로 항상 바쁘게 지냈지만 시골에서는 바쁜 일이 없어 여유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시골 생활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작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현재의 시골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가게는 헐값에 내놓았는데 뜻밖에도 아들네 처갓집 부모님이 인수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지만 시골로 가야 해서 헐값에 내놓았는데 사돈들은 그 값도 아까워하며 한술 더 떴습니다. 어차피 남 주느니 한 식구한테 인수하는 게 낫죠. 그런 김에 권리금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유가 없어서요. 남편은 저와는 다르게 단호한 면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한 가족이고 친하더라도 그 가격에 계약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권리금을 더 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는데도 상대방은 혼자 민망해하며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제시한 가격을 다 치르고 설렁탕 집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권리금을 챙긴 후 가게의 비법을 사돈에게 2달 동안 정성껏 가르쳐 주었고 그렇게 사돈 내외는 설렁탕 집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몇 달 만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마음 편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데려가 한가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마당에서 닭을 몇 마리 기르며 직접 농사지은 채소로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여냈습니다. 그 찌개의 맛은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었고 다른 반찬이 없어도 찌개 하나와 김치만으로도 며칠 동안 질리지 않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소박한 일상 속에서 저희 부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노년에 와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자적하게 살던 어느 날 밤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1시간을 걸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종합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디스크로 인해 점점 더 거동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뭔데 괜찮겠어요? 어쩔 수 없잖아. 일단 가서 진료받고 아들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면 되겠지. 남편은 지방의 병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서울에서 다니던 병원에서 주치의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도 남편과 함께 다니던 강남의 큰 병원으로 가고자 예약을 잡았습니다. 6시간이나 걸리는 여정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아들 집에서 병원까지 20분 내외이니 하룻밤 몸을 기르고자 아들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다 끝났고 입주했다고 했으니 달라진 옛집을 구경하고 싶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들 내외와 많이 컸을 손주를 볼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대인이냐? 엄마다. 이번에 네 아버지와 함께 병원 때문에 서울 간다. 아버지 병원이세요?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아무래도 디스크가 말썽인가 보다. 요새 텃밭을 가꾸며 일을 하니 덧난 모양이야. 조심 좀 하시지. 그게 어디 조심한다고 되는 거니? 나이 들면 여기저기 몸 고장 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말인데 병원 갔다가 내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고 싶은데 바쁘냐?
네? 아, 그게요? 당장이라도 괜찮다며 오셔서 주무시고 가라 할 줄 알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뜸을 들이며 망설였습니다. 한동안 대답이 없자 다시 물었습니다. 왜? 평일이라 바쁘니? 어차피 저녁 때쯤 가긴 할 텐데. 그건 아닌데요. 그냥 조금 당황해서요. 그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자식 집인데 부모가 간다 해서 그게 당황할 일인지 제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요새 애가 좀 아파서 아내가 예민해져 있거든요. 괜히 이상한 근에 감염되면 안 돼서 아내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요새 잘 못 오시게 해요. 그건 며느리가 잘못하는 거다. 다들 깨끗하고 청결한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냐. 사돈들 서운하셨겠구나. 일단 예은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한번 물어보고 연락 줘라. 저는 일단 아들에게 알았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이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우리 내외가 오는 것이 신경 쓰여서 애가 아프다는 핑계로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조차 부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 후 한 번도 아들의 새집에 가보지 못했기에 얼마나 집이 예뻐졌을까 기대했고 오랜만에 손주들도 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들의 말을 들으니 그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먼 곳에 살다 보니 병원 일이나 큰 행사들 외에는 좀처럼 볼 기회가 없었기에 이번 방문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이런 반응에 정말 많이 서운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아들의 말을 최대한 좋게 전했고 손주가 많이 아픈 것 같다는 말에 남편은 아들의 집에 못 간다는 서운함보다는 손주가 괜찮을지부터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겉으론 무덤덤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아들 내외와 손주를 아끼는 사람이었고 저와는 다른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전화를 주기 전에 남편이 먼저 전화를 걸어 아픈 손주를 잘 돌보라고 했고 저희는 병원을 다녀온 후 역 앞 모텔에서 하룻밤 머물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내심 하나뿐인 손주 걱정을 떨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아직도 아이가 아파서 열이 안 떨어진다는 말을 듣자 남편은 조바심이 났던지 큰 병원에 가서 입원하라고 당부하며 병원비까지 붙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주가 괜찮아질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 앞 모텔이라 그런지 담배 냄새에다가 밤새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한숨도 못 자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8시간이나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기차역까지 가는 데만 40분 정도가 걸렸고 기차를 타고도 6시간을 더 가야 했으며 서울역에서 병원까지는 또 길이 막혀 1시간이나 걸렸으니 한번 서울을 다녀오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갈 정도로 지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했고 저도 저대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서로 말도 거의 하지 않고 그저 피곤함에 눌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거니 저희가 돌아가는 날 손주가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해서 마음이 놓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네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언니, 그날 저녁에 언니네 아들 내외가 마트에 장 보러 왔던데. 그럴 리가. 애가 열이 안 떨어진다고 해서 남편이 큰 병원 가라고 병원비까지 붙여줬는데.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부모 오는 거 싫어해서 핑계대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야. 처음부터 그런 애가 어딨겠어? 다 자기 가정 생기면 부모들이 귀찮아지는 거지. 우리 아들도 그렇고 언니 아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나는 진작에 받아들였어. 친하게 지냈던 동네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다고 기막혀 하자 동네 친구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겠지만 믿어야지. 언니도 아들 내외랑 속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서운해하면 암만 자식이라도 못 보고 산다며 중국까지 해주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속이 부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언니나 나는 나은 편이야.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누구는 아들 집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사람들도 허다해. 그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지.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이렇게 비틀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네 친구의 말이 찝찝했지만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손주를 걱정했기에 그 마음까지 상처받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사한 집 말고도 예전의 집에 갈 때도 그리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설렁탕이 먹고 싶다는 아들을 위해 국물을 몇 병 담아와 아들의 집에 갔는데 아들 내외가 없어서 허탕 친 적도 많았고 깜빡 잊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때는 저도 바빴던지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 내외의 전세집을 방문하는 기회가 이번에도 무산되자 동네 친구의 말과 맞물리면서 정말로 아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손주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고 남편도 오랜만에 자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는데 아들 내외는 오히려 우리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 그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식이 언제 오든 늘 반갑게 맞이했기에 아들이 우리 방문을 꺼려한다는 생각에 큰 실망감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남편의 디스크 때문에 몇 번 더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병원에 가는 김에 입원도 하고 아들 얼굴이랑 손주 얼굴도 보자 싶어 텃밭에서 키운 상추, 깻잎, 호박잎, 애호박, 고추 등을 한데 싸서 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아들은 집에 있었고 저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다행이다. 집에 있었구나. 마침 쌈 채소도 우리가 가져왔으니 집에서 삼겹살이나 구워서 먹자. 그러자 아들은 약간 화가 난 듯 제게 쏘아 붙였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집에 있잖아. 병원 가까이에 있으니 전화해서 있으면 보고 가고 없으면 그냥 가려고 했지. 괜히 미리 연락하면 부담 줄까 봐 그랬지. 엄마, 이게 더 부담이에요. 집에 있다지만 저희도 짜놓은 계획이 있고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엄마가 미처 몰랐네. 그럼 여기 가져온 쌈채소만이라도 전해주러 갈까? 시골 텃밭에서 아침에 따온 건데 무농약이라서 몸에도 좋고 깨끗해. 아버지 디스크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다면서 또 저희 집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집 근처에 계시면 잠깐 공원에 계세요. 금방 나갈게요. 그날은 정말로 찌는 듯한 더운 날씨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가운데 나무들조차 그늘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바람 한 점 없이 공기는 무겁고 습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축 늘어져 있었고 가로수 아래에 있던 작은 동물들조차 더위에 지쳐 보였습니다. 남편은 이 무더위에 유독 힘들어하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연신 닦아냈고 저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공원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더위에 지쳐 갈증을 느끼자 저는 공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2개 뽑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지쳐가는 저희와 달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마치 멈춘 듯한 더위 속에서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더위가 사람 잡겠네. 더위에 지쳐 기운이 다 빠진 저희는 습하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캔을 따서 몇 모금 마셨지만 금세 음료가 미지근해져 시원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비오듯 쏟아지는 땀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냈습니다. 분명 그늘에 있었는데도 더위가 워낙 심해 어느새 다시 땡볕처럼 느껴졌고 저희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고 무더위 속에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은 언제 오는 거야? 금방 나온다고 해놓고선. 전화도 안 받아요. 당신 여기 계세요. 내가 전해주고 올게요.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고. 바로 아인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자기가 나온다는 거 보면 무슨 사정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정말 바로 앞인데 혹시 사고라도 난 거 아니겠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주변을 잘 못 봐서. 아이고, 말이 씨가 되겠다 이 사람아. 일단 저기 시원한 곳에 들어가자고. 이러다 더위 먹겠어. 도착하면 전화하겠지. 금방 온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조금만 더 하며 기다리다 보니
옷이 땀에 젖어버렸고 갈아입을 옷도 없어 옷을 말리기 위해 시원한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니 그제야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미 카페에는 사람들이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지만 한쪽 구석에 앉아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음료를 시켜놓고 자리가 날 때까지 서서 기다리며 핸드폰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다행히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고 황당한 말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나, 우리가 재워서 그런지 같이 잠들었나 봐요. 얼른 깨워서 보낼게요. 세상에, 방금 나온다는 아들이 잠들었다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잠들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잠들었다며 깨워서 보낼 거라 했지만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한 서운함과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고 저희는 더위 속에서 길게 기다린 시간만큼 더 큰 실망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도 이건 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들이야말로 진작 연락을 주는 게 맞고 바로 집 앞인데 상처만 전하고 가면 될 것을 1시간이나 카페에서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걱정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아들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죄송해요. 좀 늦었어요. 애가 아빠 가지 말라고 울고불고 붙잡아서 애 재우다가 같이 잠들었는데 지금 나왔네요. 그래도 카페에 있으셔서 시원하셨죠? 물론 카페에 있긴 했지만 손님이 많아 자리를 못 잡아 어려움을 겪은 우리에게 아들이 할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아들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기에 한 소리 하려 했으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내가 무릎 아픈 거 뻔히 알면서 디스크 있는 거 알면서 부모를 땡볕에 바깥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어? 뭘 땡볕이에요? 지금 카페 시원한 데 계셨잖아요. 뭐라고? 너 이 녀석아. 네가 금방 나온다는 말 때문에 바깥에서 계속 있다가 지금 막 카페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되죠? 아들은 검은 봉투에 한가득 담겨있는 농사에 엔 채소를 들고는 죄송하다고 하며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1시간을 기다리게 한 건 참 괴로웠지만 아들이 사과하니 더 뭐라 할 것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감정을 꼭 참고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 앞으로 가는데 그때 아들이 뭔가를 발견했는지 잠깐만요 하면서 다시 저희를 바깥에 세워놨습니다. 아들이 발길을 멈춘 곳은 아파트 상가의 정육점이었고 이번에는 진짜 금방 갔다 오겠다며 후다닥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혹시나 아들이 쌈채소를 받은 김에 집에 들러 고기도 함께 구워 먹으려나 싶어 은근 기대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그거 우리랑 같이 먹을 거냐? 이거요? 아, 아니요. 애 엄마가 쌈채소 가져오니 오늘 저녁 삼겹살 먹자고 사오라고 해서요. 저 이거 집에 얼른 두고 올게요. 더우니까 차 에어컨 틀어놓을 테니 그 안에 계세요. 아들은 창문을 열어주고 에어컨을 켜둔 채 후다닥 올라갔지만 그 순간 밀려오는 서운함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남편의 손길에서 그의 깊은 상처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동네 친구가 했던 말, 아들이 우리가 병원에 다녀온 그날 핑계를 대며 애가 아프다는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떠올라 기분이 더욱 씁쓸해졌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배신당한 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번개처럼 빠르게 며느리에게 고기와 쌈채소를 전해주고는 차에 타자마자 바로 에어컨을 끄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기분은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했습니다. 눈치 없는 아들은 뭐가 그리 기분이 좋은지 집 가까이에 온 부모를 한번 들리지도 않고 여기다 모셔다 주면서 흥얼거렸습니다. 참, 엄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번 명절이 다른 때보다 좀 짧기도 하고 아무래도 애가 어려서 고생할 것 같아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명절날에도 못 보는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의논했는데 요즘엔 역기성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에 엄마 아버지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뜻밖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도 그렇고 예전 아들이 전세 살던 신혼집에서도 그렇고 며느리도 아들도 우리가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명절에 저희를 와달라고 하니 모든 명절 음식을 며느리가 차릴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의 손을 꼭 쥐었던 저의 손이 풀렸고 남편과 저 둘 다 참을 수 없는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동안 우리가 아들네 집에 오는 것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겠지 하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별로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며느리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오게 하지 못한 이유를 부연 설명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처갓집 부모님들이랑 식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미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면 양쪽 부모님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만 모셔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사돈도 식당 운영 때문에 자주 만나면서 많이 친해졌으니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엄마, 아버지가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 좀 조정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주셔서 사돈들 마음에 아직 그게 남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나름의 이유를 붙이며 오늘 우리가 집에 초대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아들의 이유가 딱히 공감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에 우리를 신경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면서 자식의 일이나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의 해명 덕분에 저희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차에서 푹 자고 개운하게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이 가장 좋았고 그 덕분에 서운했던 마음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새 명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요즘은 명절표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더군요. 갈 때도 올 때도 표가 다 매진이었습니다. 서울에 갈 때마다 날씨가 좋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폭염주의보로 살을 녹이는 듯한 더위에 견디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더위는 가셨지만 명절에 맞춰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남쪽 지방부터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서울로 가지 말아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아들이 기껏 우리를 오라 했는데 명절날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안 좋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지난 서울 가는 여정이 힘들었는지 이번엔 쉬자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아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오라 했는데 가야죠. 손주도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싶고 우리가 살던 아들 네 집이 어떻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아들이 오라 부탁까지 했는데 가봅시다. 아유, 아주 아들한테는 예나 지금이나 꿍뻑 죽는구만.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당신 알아서 해요. 남편의 동의를 얻어낸 저는 결국 기차표를 끊고 아들에게 줄 된장, 고추장, 감자, 그리고 각종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기차에 올랐습니다. 태풍 때문인지 무섭도록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면 서울에 도착할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다행히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아 날씨는 아직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기예보에서는 곧 태풍이 북상한다고 했고 명절에 이런 일이 생기니 조금 골치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절에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목적지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 될 생각에 남편도 나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집에 도착하면 아들과 며느리의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반찬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래도 빈손으로 아들의 집에 가는 건 마음이 신경 쓰여서 과일 가게에 들러 사과 한 박스를 배달시켰습니다.
옛날에 자주 가던 단골 가게라 주인이 저를 기억하고 오랜만에 반갑다며 시들하고 죽으려는 사과 몇 개를 비닐봉지에 서비스로 넣어줬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가서 먹기로 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간만에 또 다른 고향 땅을 밟는 기분이었고 남편이 다시 시골집에 가서 반가워했던 그 기분이랑 같은 느낌일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싹 새로 했는지 밖에 초인종도 신식이었고 문고리도 최근에 나온 세련된 모양이었기에 내심 기대감이 커진 상태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더 눌렀는데도 문 안에서 반응이 없었고 이번에는 대체 또 뭔가 싶어 아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10통화를 넘게 부재중으로 남긴 상태였고 마지막 몇 통만 더 해보고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에 멈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전화를 아들이 받았습니다. 너 대체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 거냐? 엄마 아버지 명절에 오라고 해서 지금 집 바로 앞에 왔는데 혹시 명절 준비 때문에 장 보러 갔냐? 명절 준비요? 아 맞다. 죄송해요 엄마. 저희 지금 공항이에요. 공항? 왜 공항에 가 있어? 저는 예상치 못한 말에 반문했고 남편은 귀를 쫑긋 세우며 귀 기울였습니다. 아, 그게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태풍 때문에 이번에 취소된 여행이 많아서 땡처리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희도 아직 어려서 돈 벌기 전에 한번 해외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예약했는데 엄마 아버지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뭐라고? 지금 명절날 우리를 문 밖에 세워두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아들의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남편도 기가 막혀하며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남편이 무리해서라도 아들 집에 가려 했던 것은 명절 때 부모를 챙기겠다는 아들의 마음이 고마워서였는데 그야말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쏘아대자 아들은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회피 대답으로 일방적으로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괘씸함과 분노가 폭발할 것처럼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이를 갈며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될 리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 때문에 이렇게 깊은 상처를 입을 줄은 몰랐고 그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딘가로 전화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열쇠 수리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이거 좀 뜯어주시오. 여기 진짜 어르신 댁 맞습니까? 다행히 기종이 분리하기 어려운 건 아니긴 합니다만. 내가 여기서 산 지 30년이 다 됐어. 이웃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좋으니 내 말 믿고 당장 이 거추장스러운 거 뜯어요. 남편의 말에 열쇠 수리공도 허락을 받아낸 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요새 워낙 최신형 도어락은 뜯으면 도난 경보가 울리거나 경찰서에 신고가 되기도 하지만 아들 집에 설치된 도어락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할 뿐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는지 너무나도 쉽게 분리가 되었고 다른 도어락을 설치한 후 남편은 집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인 없는 아들 집에 이렇게 열쇠를 뜯고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나 싶어 발을 동동 굴렀지만 남편이 어서 들어오라는 소리에 얼떨결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강남 집으로 돌아와 앉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분노가 커졌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삿짐 센터를 불러 아들 내외의 짐을 바깥으로 내놓게 했습니다. 남편은 여기는 아직 우리 명의의 집이다. 대인이가 잠깐 자기 상황을 잊은 것 같은데 이건 엄연한 우리 집이고 녀석은 이 집에 살 자격이 없으니 집주인 마음대로 내쫓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렇게 가구들을 내놓고 이사 올 준비를 하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여겼습니다. 며칠 후 아들 내외가 일본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한 아들 내외는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눈앞의 광경에 완전히 놀라 멍해졌습니다. 집 안의 가구들이 전부 우리가 쓰던 가구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이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힐 지경으로 경악했습니다. 시부모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하며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잠시 여행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을 비워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들 역시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남편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부모랑 약속 어기고 일본 여행 간 건 너희 아니냐? 똑같이 당해보니 기가 막히고 황당하지? 괜히 네가 살고 있다고 해서 뭔가 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원래 우리 집이다. 내 엄마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우리 집, 넌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도 없어. 아들은 계속해서 항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자식에게 횡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 모르세요? 남편은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경찰도 불렀으니 신고까지 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길렀는데 네가 감히 부모한테 이런 짓을 해? 법적으로 따지고 싶다면 한번 해보자. 다행히도 저희가 집 주소를 시골로 옮기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고 결국 아들 내외는 집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사태가 불리하다는 것을 안 후에야 아들과 며느리가 펑펑 눈물을 흘리며 손주를 앞세워 죄송하다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들까지 와서 애들이 실수한 것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제발 용서해달라고, 오래 살려고 비싼 돈 들여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는데 부모님들이 자식 집을 빼앗으면 되겠냐고 호소했지만 저나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갈 데 없는 아들 내외는 처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들과 연락이 끊긴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집 명의를 주지 않은 덕분에 우리는 아들 내외를 내쫓고 다시 우리 집에 살게 되었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돈들이 와서 인테리어 비용은 우리 딸이 다 했으니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제껏 거저 살았던 월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강남 월세 보증금 없는 걸로 시세대로 쳐서 얼마 안 되는 차액만 입금해줬습니다. 남편이 시골에 살 때 8시간이나 걸리던 병원이 이제는 집 앞에서 20분이면 쉽게 다닐 수 있게 되니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서울 생활의 이점을 깨달았습니다. 시골집은 우리 마음속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서울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그런지 시골보다는 서울이 그의 체질에 더 잘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들 하나 늦게 본 저로서는 누구보다 잘 키웠다고 자부했지만 대학까지 보내며 교육은 시켰어도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기본적인 인성교육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나 성공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바른 가치관과 가족에 대한 존경심이라는 것을 남편과 저는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존경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가족을 잃는다면 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며 남은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